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늘 가지며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걱정과 고민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주안이 주호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늘 잘 해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알아가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며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 주님의 이쁨을 받게 하여 주시며 또 우리 주안이 주오 경민이와 예준이 재영이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미쁘고 아름다운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 길을 순종하여 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예쁜 아들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평안한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며 평안한 밤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험천만한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며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함께 시간을 보낸 이 안식일의 시간을 거룩히 지키게 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중심에 세우게 하시며 지혜를 사모하여 독서의 습관을 잘 길러 나갈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갈과 이스마엘 창세기 16장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후로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기다리고 기다렸죠.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드디어 사라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기다리다 지친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당신은 아버지가 될 거예요. 하지만 나더러 어머니가 될 거라고 약속하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나는 이미 너무 늙었어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요. 그러니 당신이 다른 여자와 다시 결혼하는 것이 좋겠어요. 내 여종 하갈과 결혼하는 것은 어때요? 하갈은 아직 젊잖아요. 분명히 당신에게 아들을 낳아 줄 거예요. 하갈이 아들을 낳으면 우리 아들인 것처럼 키우면 되잖아요.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바보 같은 일을 했답니다. 바보 같은 일이 뭐냐고요?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대로 하갈과 결혼을 했지 뭐예요. 이제 아브라함은 부인이 2명이 되었어요. 게다가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실지 하나님께 전혀 여쭤보지 않았답니다. 여쭤보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 텐데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사라의 말을 들었답니다. 그 일 때문에 앞으로 슬픈 일이 많아지게 되었답니다. 아브라함과 결혼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하갈은 자기가 아기를 임신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갈은 스스로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몰라요. 이제 하갈은 부자 아브라함의 아내가 되었고 아브라함의 아기를 낳게 될 테니까요. 하갈은 그때부터 주인 사라를 무시했어요. 자기가 여전히 사라의 여종이라는 것을 잊은 것이지요. 그건 하갈이 잘못에 강한 거예요. 사라는 그런 하갈에게 화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하갈을 괴롭혔어요. 이렇게 한 사라도 역시 잘못한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일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결국 더 슬픈 일이 생기게 되었답니다. 어느 날 하갈은 도저히 견딜 수 없어 집을 뛰쳐나왔어요. 자기가 예전에 살았던 고향으로 돌아갈 작정이었죠. 하갈이 살던 고향까지 가려면 사막을 지나가야 했거든요. 사막은 사방에 모래가 가득한 아주 넓은 땅이에요. 집이나 나무는 하나도 없고 그냥 모래만 있는 곳이었죠. 그런 사막에는 간혹 샘이 있는데 그곳에서 사람들은 물을 마실 수 있었어요.
하갈은 아브라함의 집을 떠나 그 사막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결혼하고 아기를 임신했을 때만 해도 하갈은 참 기뻤죠. 하지만 지금은 너무 불행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막을 걷다가 지친 하갈이 샘 곁에 앉아 잠시 쉬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답니다. 사라의 여종 하갈아,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갈이 대답했어요. 저는 저의 주인 사라를 피해 도망가고 있어요. 사라 주인님은 저를 너무 괴롭힙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다시 집으로 돌아가거라.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말씀하셨죠. 너는 사라의 종이다. 내 주인 사라에게 순종해라. 나는 아들을 얻게 될 것이다. 너는 아들을 얻게 될 것이다. 그 아들을 이스마엘이라고 불러라. 내가 너와 내 아들을 돌봐주겠다. 겁내지 말아라. 하갈은 다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돌아갔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아기를 낳았는데 아들이었죠. 하갈은 그 아기에게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셨죠.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생겼답니다. 하지만 이 아들은 사라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이 아니죠. 아들아, 삶에 지치고 힘들 때 이 글을 읽어라. 공부에도 요령이 필요하단다. 혼자 공부하는 방법을 터득하거라. 우선 내용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면 그 부분을 10번 반복해서 읽거라. 내용이 이해된다면 한 번을 아주 천천히 정독하거라. 책의 단어 하나하나에 자를 이용해 직사각형을 그리고 연필이나 펜을 이용해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사선을 긋거라. 그리고 그 사선들로 직사각형을 채우거라. 사선이 직사각형의 선을 넘어서도 다다르지 않아서도 안 된다. 사선의 시작은 선에서 시작되고 사선의 끝은 선에서 끝나는 거야. 선은 너의 머리와 손이 참아낼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느리게 긋거라. 그러한 직선들로 직사각형 하나를 채우거라. 책의 모든 내용을 이러한 직사각형으로 채우는 거야.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는 거야. 단 한 번의 정독이 끝나면 이 내용을 다시 공부할 수 없다. 내 책이지만 다시 열어서 공부할 수 없다. 나에게는 단 한 번의 공부 기회가 있을 뿐이다. 아빠는 말한다. 요령 있게 공부해라. 시험을 신중히 준비해라. 시험을 준비할 때 모든 문제집을 다 풀거라. 선생님이 문제를 만드는 경우는 거의 없단다. 기존의 문제를 그대로 내거나 응용할 뿐이지. 역지사지. 내가 선생님이라면 어떤 문제를 낼지 생각하거라. 아빠는 말한다. 시험을 신중히 준비해라. 시험을 요령 있게 봐라. 시험을 볼 때도 당연히 요령이 필요하단다. 문제지를 받으면 우선 모든 문제를 한 번씩 훑어보거라. 먼저 쉬운 문제부터 풀거라. 잘 모르는 문제는 체크하고 남겨놓거라. 시험을 볼 때는 껌을 씹거라. 시험 보는 동안 집중력을 높여줄 거야. 다만 하나나 반쯤이면 충분하단다. 2개 이상 씹으면 껌 씹는데 신경이 쓰여 오히려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시험 볼 때 씹는 껌은 너의 원래 실력보다 10% 정도 더 능력을 발휘하게 만들 거다. 아빠는 말한다. 요령을 가지고 시험을 봐라. 물을 많이 마셔라. 커피, 주스, 콜라 등을 좋아하지 마라. 공부할 때는 물을 마셔라. 물은 갈증을 해소해주고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혀 준단다. 아빠는 말한다. 가공 음료 대신 물을 많이 마셔라. 속담이 100개라도 깨어야 보배. 제목 내 코가 석자나 빠졌다. 내 처지가 어려워서 남을 도울 수 없다는 뜻이에요. 세계 명작 두 나그네의 선택. 눈 폭풍이 사납게 몰아치는 밤이었어요. 사람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가 뜨거운 스프를 후후 불어가며 마시고 이불을 꽁꽁 싸매고 잠이 들었어요.
하지만 아직도 잠자리를 찾지 못한 두 나그네가 있었어요. 차가운 두 발에는 감각이 없었고 눈썹도 하얗게 얼었답니다. 서두르게 이러다가 눈사람이 되겠어. 키가 큰 사내가 작은 사내에게 재촉했어요. 숨을 쉴 때 나오는 입김까지도 얼어붙을 것 같았거든요. 그때 작은 사내가 누군가를 발견하고 외쳤어요. 저기 누군가가 쓰러져 있네. 어서 가보세. 아유, 그냥 두게 어차피 죽었을 거야. 부들거리며 떠는 모습이 안 보이나? 살아있는 게 분명해. 작은 사내가 달려가 쓰러져 있던 노인을 흔들어 깨웠어요. 정신 차리세요. 이러고 있으면 죽습니다. 살려주세요. 온몸이 꽁꽁 얼어붙은 노인은 눈도 뜨지 못하고 중얼거렸어요. 작은 사내는 자신의 목도리를 끌어서 노인의 목에 둘러주었어요. 자네 지금 제정신인가? 내 코가 석자나 빠졌다고. 지금 다른 사람을 도와줄 처지가 아니야. 당장 출발하지 않으면 모두 얼어 죽을 거야. 그래도 난 이 노인을 두고 갈 수 없네. 그렇게 고집 피우다가 큰일 날 거야. 결국 키 큰 사내는 홀로 길을 떠났어요. 밤새 눈 폭풍이 더 거세질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작은 사내는 노인을 부축해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자신의 외투를 벗어서 노인과 함께 뒤집어 썼답니다. 왠지 모르게 서로 몸을 기대고 함께 걸으니 아까보다 덜 추운 것 같았어요. 새하얀 밤이 물러나고 아침이 밝았어요. 영원히 멈추지 않을 것 같던 눈도 멈추었어요. 작은 사내와 노인은 머리 위에 소복하게 쌓인 눈을 털어냈어요. 저 멀리 모락모락 연기가 피어오르는 마을이 보였지요. 노인이 작은 사내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자네가 날 구해주지 않았다면 난 이미 죽었을 걸세. 아니에요, 어르신. 어르신과 함께 걸어서 덜 추웠던 것 같습니다. 마을에 도착한 두 사람은 슬픈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혼자 길을 떠났던 큰 사내가 그만 얼어 죽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노인을 구한 작은 사내만 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두 사람이 함께 따뜻한 체온을 나누며 걸었기 때문이랍니다. 만약 내 코가 석자, 그러니까 90cm나 길어진다고 상상해 보세요. 쉬기도 어렵고 누가 볼까봐 밖에 나갈 수도 없겠지요. 이럴 때 친구가 급한 일이 있어 도와달라고 하면 곤란하겠죠. 하지만 친구의 코가 석자가 아니라 5자, 6자 빠진 상황이라면 모른 채 하지 말고 도와주는 거 어떨까요? 마치 눈 폭풍 속에서 작은 사내가 노인을 구했듯이 말이에요. 비슷한 사자성어로 오비삼척이 있어요. 나 오자에 코비자에 석삼자 자척자로 내 코가 석자라는 뜻이지요. 고전 하나 더 세계 명작 성냥팔이 소녀. 몹시 추운 겨울날 거리에서 한 소녀가 외쳤어요. 성냥 사세요. 오래 잘 타는 성냥 사세요. 소녀는 맨발에 얇은 옷차림이었어요. 목소리만큼이나 성냥갑이 담긴 바구니를 든 손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거리는 새해 준비를 하는 사람들로 북적였지요. 하지만 모두들 성냥팔이 소녀를 모르는 척 했답니다. 발길을 멈추고 소녀를 안타깝게 보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내일 먹을 빵도 겨우 살 처지인데 무슨 성냥이야. 내 코가 석자나 빠졌지. 결국 아무도 소녀의 성냥을 사주지 않았어요. 소녀는 얼어붙은 손을 녹이려고 성냥을 하나 켰어요. 칙칙치. 후루루루. 아주 잠시였지만 소녀는 따뜻한 난로가에 앉아 있었어요. 다시 성냥을 축축축 치고 켜자 이번엔 먹음직한 음식이 가득 차려진 식당이 보였어요. 소녀는 너무 놀라서 세 번째 성냥을 칙칙축 켰어요. 소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트리 아래 서 있었어요. 그리고 돌아가신 할머니를 만났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다시 함께 살고 싶어요. 할머니는 가여운 소녀를 안고 하늘 높이 날아갔답니다. 다음날 사람들은 까맣게 탄 성냥을 쥔 채 얼어 죽은 소녀를 발견했어요.
어젯밤 소녀의 성냥을 사주며 따뜻하게 손이라도 줄 걸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답니다. 위풍당당 고사성어 자신만만투 기상천외 기할 기자 생각상자 하늘천자 바깥 외자 보통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엉뚱하고 기발한 생각을 기상천외라고 합니다. 80일 만에 세계 일주가 가능할까? 1872년 런던의 한 고급 주택가에는 필리어스 포그경이라는 신사가 살고 있었어요. 포그경은 어마어마한 부자에다 런던에서 가장 멋진 신사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를 더욱 유명하게 만든 건 기계보다 더 철저하게 일과를 지키는 그의 모습 때문이었죠. 포그경은 늘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식사를 했어요. 쉴 때에도 똑같은 게임을 하고 똑같은 신문을 읽었죠. 산책을 할 때에는 걷는 속도며 보폭도 똑같았어요. 자신이 면도를 할 때 쓰는 물의 온도가 30도가 아니라 29도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인을 해고할 정도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 성격이니 지금껏 포구경은 런던 밖을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포구경의 일상을 완전히 뒤바꿀 만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1872년 10월 2일 11시 30분이 되자 포구경은 1분의 어긋남도 없이 길을 나섰어요. 그리고 늘 그렇듯이 점심과 저녁을 먹는 클럽에 도착했죠. 만난 점심을 먹은 포구경은 휴게실로 가서 신문을 읽기 시작했죠. 휴게실은 클럽 회원들의 이야기로 시끌벅적했어요. 그들의 주된 화제는 영국 은행에서 5만 5천 파운드를 훔쳐간 도둑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과연 경찰이 도둑을 잡을 수 있냐는 거였죠. 앤드류라는 회원은 잡을 수 없다는 쪽이었어요. 다른 나라로 도망치면 끝나는 거죠. 세상은 넓으니 어떻게 도둑을 잡겠습니까? 그때 신문을 보던 포구경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아니요, 세상은 넓지 않습니다. 점점 좁아지고 있지요. 다들 포구경이 입을 열자 깜짝 놀랐어요. 자신의 의견이 무시당하자 앤드류는 얼굴이 벌개졌어요. 아무리 좁다고 해봤자 이 세상을 한 바퀴 도는데 얼마나 걸리는 줄 아십니까? 100일이 훨씬 넘게 말이죠. 아니요, 딱 80일입니다. 그러면서 포구경은 신문에 나온 기사를 보여주었어요. 그 기사는 인도를 관통하는 새로운 철도가 개통되었다는 기사문과 함께 런던에서 여객선과 철도를 타고 인도와 홍콩, 일본, 미국을 거쳐 다시 런던으로 돌아오는데 딱 80일이면 된다는 계산표를 보여주었어요. 하지만 지기 싫은 앤드루는 그건 계획일 뿐이라고 무시했죠. 그러자 포구경이 잠시 생각하다 입을 열었어요. 그건 정말 기상천외한 말이었어요. 좋습니다. 그럼 내기를 하죠. 오늘은 1872년 10월 2일 저녁 8시 45분 기차를 타고 세계 여행을 떠나겠습니다. 80일 후 1872년 12월 21일 저녁 8시 45분까지 다시 이곳에 오지 못한다면 제 재산의 절반을 내놓겠습니다. 모두들 농담인 줄 알았지만 포구경은 진지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8시 45분 포구경은 정말로 80일간의 세계 일주를 시작했어요. 고전 속 지혜 배우기. 포구경이란 사람 정말 신기한 사람이죠. 모든 것을 계획에 맞춰 살아가던 사람이 갑자기 80일간의 세계 일주를 떠나겠다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원래 세상을 움직이는 건 포구경처럼 엉뚱하고 기발한 생각을 하는 기상천외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고전 깊이 읽기. 실제로 80일간의 세계 일주에 나선 사람들이 있어요. 80일간의 세계 일주를 보면 포구경이 세계 여행을 떠났다는 소문이 퍼지자 그야말로 런던은 발칵 뒤집혀요. 모두들 모여서 과연 그게 가능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수많은 사람들이 내기에 참여했죠. 대부분 포구경이 실패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포구경은 80일 만에 돌아와서 자신의 말을 훌륭히 증명해냈죠. 여행의 결과로 아름다운 인도 여인
아우다 부인을 만나 결혼까지 했으니 그야말로 행복한 결말이었죠. 그런데 이 책이 나왔을 때 실제로 이 책대로 여행을 한 사람이 있다는 걸 아세요? 미국의 여성 기자인 넬리 블라이는 80일간의 세계 일주를 읽고 큰 감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신이 직접 책 속의 코스대로 여행을 하며 그 여행기를 신문기사로 쓰기로 했죠. 1889년 11월 14일 넬리 블라이는 뉴욕에서 출발해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리랑카, 홍콩, 일본을 거쳐 다음 해 1월 25일에 뉴욕으로 돌아왔어요. 총 72일 6시간 7분 14초 만의 일이었어요. 플라이가 쓴 기사는 인기 폭발이었고 그녀는 그 일로 단숨에 유명인사가 되었어요. 재미있는 건 플라이가 프랑스를 지날 때 이 책의 작가인 쥘 베른과 만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80일간의 세계 일주처럼 여행을 다녔고 그 중에는 블라이의 기록을 깬 사람도 있었대요. 하지만 최초로 책 속 여행을 직접 다닌 플라이의 기상 천회함은 영원히 기억될 거예요. 고구려의 발전과 위기 4권 시작. 호동 왕자와 낙랑공주. 고구려 국내성. 호동이는 어디 있느냐? 지금 글방에서 공부에 전념하고 있사옵니다. 오, 그래. 그 녀석 나를 돕는답시고 늘 적진을 염탐하러 유랑하더니 이제는 얼굴 좀 볼 수 있겠구나. 호동아, 공부는 잘하고 있는 것이냐? 아버지가 왔는데 돌아보지도 않다니 궁궐에 가둬서 화가 난 거냐? 내 녀석 얼굴을 잃어버릴까봐 그런 것이다. 오랜만에 이 아비랑 얘기 좀 하자. 호동이 너 못 본 사이 많이 예뻐졌구나. 꼭 여자아이 같구나. 호동 왕자님이 아니라 시녀가 변장을. 그럼 이 망할 여성이 또 다른 나라로 여행을 떠났단 말이냐. 당장 잡아와라. 고구려 3대 임금 대무신 왕에게는 호동이라는 잘생기고 용맹한 왕자가 있었어요. 아바마마는 왜 내가 다른 나라에 가는 걸 못마땅히 여기실까? 아유, 위험하니까요. 그렇죠, 뭐. 위험하긴 뭐가 위험해? 난 호랑이도 때려잡는 천하무적의 왕자 호동이라고. 아유, 왕자님, 세상은 용맹만으로 버틸 수 없어요. 진짜 무서운 건 계략과 권모술수라고요. 여기서 권모술수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는 온갖 모략이나 술책을 뜻하는 말이에요. 왕자님은 용맹하시지만 너무 순수하셔서 권모술수에는 당하지 못할 거예요. 내가 못 당할 건 없어. 이곳이 옥저구나. 우리 고구려에 비해서 크게 발전한 것도 아닌데 그건 무율 대왕님이 고구려를 너무 발전시켜서 그런 것이죠. 호동 왕자님도 대왕님처럼 훌륭한 분이 되셔야 해요. 그래, 알았다. 호동 왕자라면 요즘 한참 잘 나가는 고구려 무율 대왕의 아들이잖아. 저 호동왕자님, 저는 낭낭을 다스리는 죄리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평소 왕자님의 소문을 듣고 흠모해 왔는데 저희 나라로 초대해도 되겠습니까? 뭐 안 될 것도 없지요. 감사합니다. 큰일이다. 낭낭은 고구려의 적이나 다름없는데 호동은 옥조에서 만난 최리를 따라 낭낭에서 며칠을 묵게 됐어요. 왕자님 조심하세요. 낭낭은 우리의 적이니 무슨 흉계를 꾸밀지 모릅니다. 아유, 그래. 이쪽입니다. 아버님 오셨어요? 오, 공주야. 귀한 손님과 함께 왔단다. 공주? 어머, 멋지다. 이거 진도가 너무 빠른 거 아니야? 아름답다. 아유, 남사스럽게. 서로에게 호감을 느낀 두 사람은 금세 친해졌어요. 그리고 호동은 공주를 아내로 맞이해야겠다고 생각을 가졌어요. 나 잡아봐요. 호동이 그러한 뜻을 비치자 낭낭 태수 체리는 크게 기뻐했어요. 하하하, 호동 왕자라면 제 딸을 100명이라도 드리겠습니다. 고구려의 왕자를 사위로 삼는다면 고구려는 우리 낭낭을 함부로 공격할 수 없을 것이다. 호동은 대무신왕의 허락을 받기 위해 고구려로 급히 돌아갔어요. 뭐라고? 낭낭공주와 결혼을? 예, 아버님. 낭낭 태수 체리의 딸과 꼭 결혼하고 싶습니다.
내가 오래전부터 낭낭을 정복하려고 벼르고 있었는데 낭낭이는 저기 쳐들어오면 스스로 우는 자명고라는 북이 있어서 치지 못했다. 하지만 언젠가는 치게 될 곳인데 그곳의 사위가 되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혼사는 개인적인 일, 나라의 중대사와 혼돈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혼돈은 구별하지 못하고 뒤섞여 생각하는 것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렇게도 낭낭태수의 딸이 마음에 드느냐? 예, 아버님, 선녀 같은 그녀를 죽도록 사랑합니다. 아이고. 그렇다면 조건이 하나 있다. 낭낭 공주에게 자명고를 찍게 하고 내가 그곳을 점령하거라. 예? 구궁. 좋지 않느냐? 넌 공주를 얻을 수 있고 난 낭낭을 얻을 수 있고. 아, 이런 게 바로 계략과 권모술수인가? 그래도 공주를 얻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겠어. 하겠습니다, 마마마! 호동은 사람을 은밀히 보내서 낭낭공주에게 속사정을 알리고 자명고를 찢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어쩌지? 자명고를 찢지 않으면 낭구님을 만날 수 없다니. 좋아, 찢어버리자. 낭구님이 없으면 이깟 나라가 무슨 소용이야. 낭낭공주는 호동왕자를 너무 사랑하여 그동안 낭낭을 지키는데 큰 역할을 담당했던 자명고를 칼로 푹푹 찢었어요. 휴, 됐다. 이제 왕장님께서 백마를 타고 나를 데리러 오시겠지? 이랴! 득득득득득득득. 공주, 조금만 기다리시오.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해 그곳으로 가고 있소. 한편 낭낭의 태수 체리는 고구려군이 성악까지 쳐들어왔다는 소식에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적들이 국경을 넘으면 자명고가 저절로 울릴 텐데. 뭔가 이상하다. 어서 가보자. 아니 누가 저렇게 자명고를 처참하게 찢은 것이냐. 용서해 주세요 아버님. 제가 그랬어요. 하지만 호동왕장님에게 아버님과 저를 고구려로 데려가 극진히 대접해다 한다고 했어요. 아무리 철이 없기로서니 네 어찌 감히 자명고를 이곳 낭낭에 너와 나만 사는 줄 아느냐? 실수로 찢었다 해도 자결을 해야 할 만큼 소중한 것이 우리 낭낭을 지키는 자명고이거늘. 자명고를 찢은 것이 자신의 따님을 알게 된 체리는 크게 노하여 낭낭공주의 목숨을 빼앗았어요. 아버님, 호동왕자님. 왕자님, 낭낭의 태수가 항복했습니다. 오, 그래. 척척척. 공주, 내가 지금 가고 있어. 공주, 낭낭공주, 나 호동왕자가 왔어. 어서 나오시오. 체리가 항복한 뒤 호동은 급히 낭낭공주를 찾았으나 그녀는 이미 숨을 거둔 뒤였어요. 오, 낭낭공주, 이럴 수가. 이런 것이 권모술수의 결과란 말인가. 이런 것이 전쟁이구나. 사랑하는 사람까지 잃으며 땅을 빼앗아야 하는 게 세상이구나. 전쟁도 싫고 세상도 싫다. 낭낭군을 정복하고 개선장군이 되어 돌아온 호동을 여기서 개선장군은 적과의 싸움에서 이고 돌아온 장군을 개선장군이라고 해요. 개선장군이 되어 돌아온 호동을 고구려에서는 크게 환영하고 칭송했어요. 그러나 호동은 기쁘지 않았어요. 만세! 호동왕자님 만세! 와! 날이 갈수록 호동의 인기는 높아져 갔지만 호동은 우울증에 빠져 벗어나지 못했어요. 보고 싶소 낭낭공주. 호동의 어머니를 모함해서 죽인 대왕의 첫째 부인인 원비는 호동의 인기가 점차 높아지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호동까지 죽이려고 했어요. 안 되겠다. 내가 살려면 호동 녀석도 모함해서 죽여야 해. 어서 대왕님께 사실을 고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벌을 받습니다. 원비에게 시간을 줬다가는 대왕께서도 왕자님을 의심하시게 됩니다. 됐다. 이 또한 권모술수가 아니냐. 내가 사실을 고하면 큰어머니가 다치실 테고 아바마마의 상심이 크실 것이다. 이젠 더 이상 권모술수 따위에 동참하지 않고 싶구나. 안 됩니다, 왕자님. 호동왕자는 낭낭공주를 잃은 슬픔과 원비의 모함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어요. 이 이야기는 후세에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안타깝게 했어요. 참.